안녕하세요. 눈을 감으면 들리는 이야기 선울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한 가지 기이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졸업 동창생 명부가 생사부로 바뀌었고 범인은 명단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인은 계속 찾지 못했고 사건 발생 20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어떠한 이유로 결국 법의 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1년 4월 6일 오후 3시 40분 류스자는 친구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와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으니 빨리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류스자는 원래 엄마의 심장이 좋지 않았는데 아마도 오래된 병이 또 재발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파트 단지로 돌아왔을 때 경찰차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나서야 큰일이 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류스자의 아버지는 오후 3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고 침대에 누워 사망한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류스자는 오후 1시 조금 넘어서 집을 나섰고 아버지는 오후 3시 조금 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즉, 아내는 1시에서 3시 사이 그 2시간 안에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류스자의 어머니 선페이는 넥타이로 목을 졸린 질식사였습니다. 현장에는 넥타이가 2개 있었고 그 중 1개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범인이 먼저 첫 번째 넥타이로 목을 조르다 끊어지자 두 번째 넥타이로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옷차림은 그대로였고 성폭행 당한 흔적이 없었으며 집안의 금품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의 범행 동기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조사 결과 현관문은 억지로 연 흔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1층 이웃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오후 1시 30분경에 한 남자가 초인종을 누르며 상하이 말투를 쓰는 것을 들었고 나야 라고 말하자 문이 바로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범인이랑 아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실의 탁자 위에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다기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실롱징이라는 중요한 손님을 대접할 때 사용하는 차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주인이 이 손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대접을 잘해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찻잔을 누군가 행주로 꼼꼼히 닦았고 현장도 깨끗하게 청소해 어떤 지문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전과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는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경찰은 먼저 류스자의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류스자의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규모가 컸습니다. 그렇다면 류스자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누군가의 원망을 산 일이 있었을까요? 경찰이 류스자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자 류스자의 아버지는 바로 부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류스자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집 전화번호와 주소를 누군가에게 알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상의 일이라면 다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온다며 절대 집으로 전화하거나 찾아오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아내 선페이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선페이는 이전에 한 기업의 재무 담당이었는데 병으로 인해 퇴직한 후
몇몇 친구들과 쇼핑하거나 춤을 추러 다니곤 했습니다. 선페이는 비록 나이가 50대가 다 되어 가지만 외출할 땐 항상 이쁘게 꾸미고 나가곤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이전 직장 동료와 또 그녀와 접촉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조사하였고 그와 춤을 추는 동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춤을 추던 동료들은 사건 당시 상하이에 있지 않았거나 출근 중이어서 사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후 2달 동안 경찰은 부부의 인간관계를 조사했으며 총 137명을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류스자는 사건 전날 집에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고 회상했습니다. 류스자를 찾는 전화였고 류스자가 전화를 받자 아빠가 집에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류스자는 아빠는 집에 없다고 했고 전화번호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자 번호가 있다면서 직접 전화하겠다고 하며 끊었습니다. 전화기 상대는 낯선 남자로 상하이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하루 이틀 동안 류스자의 아버지는 아무런 전화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낯선 남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하며 전화의 목적은 류스자의 집에 몇 명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 전화가 1km 떨어진 공중전화 부스에서 온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은 류스자와 류스자 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류스자의 집 주소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류스자와 관련이 있다고 여기고 수사 방향을 류스자로 향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류스자는 직업 고등학교 컴퓨터 전공 학생이었습니다. 졸업이 임박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동창록을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였습니다. 졸업하고도 서로 자주 연락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 정보들을 매우 상세하게 적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의 모든 학생들은 류스자 집 전화번호와 주소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외에도 학생의 가족 정보를 알고 있는 건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범인은 류스자의 어머니가 어렵게 대하고 잘 대접했던 사람으로 담임 선생님인 왕 선생님이 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담임 선생님도 혐의를 배제했습니다. 류스자의 반 친구들도 하나하나 조사했지만 유용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류스자와 아버지는 범인이 누구인지 계속 추측했고 심지어 부자가 서로를 범인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때 류스자는 한참 반항하는 시기였고 게임을 좋아해서 자주 집에 돈을 요구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류스자는 어머니의 핸드폰을 가져가 밖에서 자랑했습니다. 엄마랑 자주 트러블이 생겼었기에 그의 아버지는 아들인 류스자를 의심했던 겁니다. 동시에 류스자 역시 아버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살해당하고 다음 해에 아버지는 또 한 명의 젊은 여성과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류스자의 아버지가 돈을 벌고 있지만 집안의 돈 관리는 엄마가 관리하고 있었고 평소에 류스자의 아버지는 오후 3시 이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없었던 겁니다. 매번 엄마의 묘에 갈 때마다 류스자를 먼저 집에 가라고 하고 자신은 조금 더 있다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고 심지어 경찰도 류스자의 아버지를 의심했었습니다. 경찰은 그날 류스자 아버지의 이동 경로를 조사했지만 사건 발생 전 고객과 사업을 논의하고 있었고 아파트 경비원도 사건 발생 전에 막 집에 도착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부자 모두 혐의가 배제되었지만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부자 간의 불신은 여전히 서로를 의심하고 있으며
집안의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2년 7월 1일 류스자의 같은 반 친구 가오징이 집에서 살해되었습니다. 19살인 가오징은 이쁘장하게 생겼고 반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고등직업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대학 입시학원에 등록해 학원과 집에서만 생활했고 사회관계도 많지 않아 다른 사람과 원한을 살 일이 없었습니다. 7월 1일 오후 2시 38분 가오징의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고 침대에 누운 채 사망한 딸을 발견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목이 졸려 질식해 사망했으며 반항이나 저항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을 봐 범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측을 통해 범인은 남성이고 집안의 금품도 가져가지 않았고 성폭행 흔적도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도 마찬가지로 청소되어 있었고 지문 등의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오징의 집 현관문도 억지로 연 흔적이 없었습니다. 즉, 가오징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 상대방을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가오징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3시간 전 그녀는 집에서 한 낯선 남자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화에서는 가오징의 집에 있냐고 물어왔고 지금은 없지만 조금 있다 밥 먹으러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오징의 어머니는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조금 있다 외출해야 되니 무슨 일이 있으면 가오징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남자는 전화로 가오징 어머니에게 가오징의 하교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가오징의 어머니는 외할아버지께 식사를 배달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그때 통화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서둘러 나갔던 겁니다. 이 전화는 범인이 가오징의 집에 혼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했고 가오징이 하교하는 정확한 시간을 알게 했습니다. 3시간 후 가오징은 집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가오징의 사건과 류스자 어머니의 사건은 매우 유사합니다. 범인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경찰이 다시 한번 직업고등학교에 가서 담임교사인 왕 선생님을 조사했고 선생님은 다시 한번 용의선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왕 선생님은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이 반의 다른 학생들을 매우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화는 한 잡화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남자에 대해 잡화점의 사장님은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그 남자는 키가 170m 정도였고 피부는 좀 까만 편이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의 도움으로 경찰은 범인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범인의 신원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이 반의 모든 학생과 교사를 소집하여 경찰서에서 특별한 학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동창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동창록이 분실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범인의 초상화를 돌려볼 때 량효라는 여학생이 자신의 어머니가 범인을 만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건의 살인사건 사이에 2002년 4월 24일 오후 1시경 량효의 어머니는 낯선 남자의 전화를 받았고 상대방은 자신이 직업 고등학교 교사라고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왕 선생님이 아프셔서 왕 선생님을 대신해 학생들의 취업 상황을 알아보려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량효 부모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량효의 집 주소도 알고 있었습니다. 량효의 어머니는 당시 아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약 2시간 후
40대의 중년 남성이 량효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량효의 집은 601호랑 602호가 연결돼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은 모두 601호 현관을 통해 드나들었지만 이 남자가 누른 것은 602호의 초인종이었습니다. 아마도 량효가 동창록에 602호 주소를 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남자는 집에 들어간 후 량효의 취업 상황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방 안의 구조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문이 하나 더 있는 걸 확인하고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 그를 량효의 어머니는 불러 세웠습니다. 문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던 그는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집을 나왔습니다. 량효의 어머니는 이상하다고 느껴 담임인 왕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왕 선생님은 아픈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상을 알게 된 량효의 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칫하면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량효의 어머니가 용의자의 초상화를 보았을 때 집에 왔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경찰이 조사 결과 반 친구들의 동창록은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한 달 동안 경찰은 반 학생 52명의 친척 남성들만 78명을 조사했습니다. 초상화 비교를 통해 조사한 결과 모든 사람이 혐의를 배제했습니다. 사건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범인은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2015년 류스자의 아버지는 의문을 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은 류스자는 2020년에야 결혼을 했고 아내에게 어머니의 피해 사실을 숨겼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가오징의 집안 상황은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어머니가 범인의 전화를 받고 범인에게 가오징의 집에 있는 시간을 알려줬기 때문에 어머니는 항상 자신이 딸을 해쳤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자책했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여러 해 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고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오징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내를 원망했었고 2015년 우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0년 말까지 이 두 건의 살인사건은 중대한 돌파구를 맞이했습니다.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경찰의 수사기술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건의 살인사건의 물증을 다시 감정하여 류스자의 어머니를 묶은 2개의 넥타이 조각에서 이름 모를 남성의 DNA를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관련 421명을 대상으로 생물 비교를 실시했고 조러러라는 학생의 아버지를 찾아냈습니다. 상대방은 매우 반감을 드러내며 이미 이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남자를 찾아가야지 왜 본인한테 찾아왔냐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차오러러의 부모님은 1996년에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싱가포르로 갔고 사건 당시 상하이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오러러의 아버지가 말하는 그 남자는 양젠고라는 차오러러의 양아버지였습니다. 양젠고와 차오러러의 어머니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망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이 조사했을 때 그냥 동거하는 사이라 창피해서 양젠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양젠고는 여러 차례 절도 및 사기 전과가 있었으며 3번이나 감옥에 간 적이 있었고 출소 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였습니다. 조로로의 어머니와는 동창이었고
조로로의 어머니가 이혼하면서 연락하게 되었고 동거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DNA 대조를 통해 양젠고와 넥타이 조각의 DNA가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숨어있던 살인자였고 범인의 초성화도 매우 유사했습니다. 양젠권은 대부분의 시간을 조로로 모녀와 함께 보냈으며 자신은 밖에서 혼자 따로 방을 하나 얻어 지내고도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13일 양젠권은 마지막으로 혼자 살고 있는 집 앞 CCTV에 포착되었고 한동안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3월 15일 새벽 경찰이 검거에 나섰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경찰이 집에 들어갔을 때 양젠권은 이미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양젠고가 위암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그 고통을 참지 못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양젠고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조사에 따르면 양젠고는 수입이 거의 없었고 노는 것을 좋아했으며 비디오를 사서 성인 영화를 자주 봤었다고 합니다. 조로로의 어머니는 양젠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양젠고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조로로의 어머니와 양젠고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헤어지지 않았고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다 2001년 조로로의 어머니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부부 생활에 대한 의욕이 감소했고 경찰은 양젠고가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젠고가 2001년부터 범행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조로로의 양아버지로서 조씨 모녀와 함께 살면서 양녀의 동창록을 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양젠고는 먼저 류스자라는 남학생을 선택했을까요? 경찰은 류스자라는 이름이 비교적 여성적이어서 양젠고가 류스자를 여학생으로 오해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는 조씨 모녀가 양젠고의 죄명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고의로 숨겼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들은 양젠고가 범인인지 몰랐고 조로로와 량효의 관계는 매우 좋아서 자주 량효의 집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조로로는 양효의 집이 601호와 602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매번 601호 현관으로 들어갔었던 겁니다. 이 점은 양젠고는 몰랐습니다. 조모 씨는 또한 양젠고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모녀가 이 악마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젠고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양젠고가 류스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류스자가 전화를 받았었고, 즉 양젠고는 이미 류스자가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는 여전히 그의 집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던 걸까요? 두 번째, 경찰의 추측에 따르면 양젠고의 범행 동기는 성폭행이었지만 두 번의 범행에서 양젠고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고 성폭행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세 번째, 경찰이 양젠고를 체포하려고 할 때 그는 마침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에게 소식을 전해줬던 걸까요? 명단 하나로 사람의 생사를 결정한 살인자, 그리고 20년 동안 숨어있던 진실.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조용한 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토요일 밤에도 또 다른 실제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채널을 함께 해주세요.